여러분 처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김묘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제가 민법으로 만나는데 제 과목은 유일하게 1차하고 2차를 같이 만나는 과목입니다. 1차 먼저 하시게 되면 당연히 이제 합격하시면 2차도 저를 만나시게 되는데요. 지금 학원에서 좀 부탁을 좀 받아가지고 오게 됐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제 시험이 한 5회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행정사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 행정사의 가닥이 잡힌 거죠. 절대 이제 2차 답안지를 쓸 때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의 난이도가 좀 높아졌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을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일단 여러분들하고 이제 1차하고 2차를 저는 같이 만나게 되니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를 좀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서 제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1차하고 2차를 같이 저를 만나게 되니까 사실 1차는 1차 시험의 경우 두 가지를 포커스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뭐를 가야 되냐면 첫 번째는 가볍게 점수를 따셔서 1차를 점수를 획득하셔야 되는 합격의 수단으로 1차 공부를 적절하게 양을 줄이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양을 조절해야 됩니다. 자, 요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첫 번째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는 2차를 공부하기 전에 민법의 체계를 잡아야 되는데 그 민법의 체계는 민법 총칙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는 양을 조정하면서 합격의 수단으로 가겠지만 민법의 체계를 같이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민법의 체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쉽냐 그게 아니고요. 민법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부터 깔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잡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민법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법이 아니라 독일에서 넘어옵니다. 독일에서 일본으로 가고 일본에서 이제 우리나라가 일본 식민지하에 있을 때 우리한테 넘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그 독일식의 독일법을 공부하는 그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나라 사람들의 사고방식하고 독일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참으로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체계를 여러분들하고 잡아 나갈 거예요. 근데 이 체계를 잡아 나가기 전에 요하고 요거하고 요 두 가지를 하기 전에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바로 용어 정리입니다. 용어 정리가 없이는 여러분들 민법을 아실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그 다음에 법이 쓰는 용어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예를 몇 가지만 들어드릴게요. 자, 하나가 뭐냐면 민법에서 나중에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 대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근데 우리가 이 대리를 어떻게 쓰냐면 회사에 들어가면 김 과장, 김 대리 해가지고 김 대리 이렇게 쓴단 말이죠. 그 다음에 밤에 술 잔뜩 드시고 여러분 부르시는 거죠. 누굴 부르시죠? 대리운전 부르십니다. 이렇게. 대리운전 부르면 참 다행이죠. 지금 울면 큰일인데. 자, 이렇게 대리라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데 그럼 과연 민법상의 용어는 과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뜻으로 쓰고 있느냐라는 그것부터 접근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대리라고 하는 사람은 뭐냐면 이렇게 됩니다. 민법상의 용어는 제가 은행에 가서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자, 동장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 가서 인감증명을 하나 떼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이때 제가 직접 못 가면 누가 대신 가죠? 대리인이라는 서류를 하나 가져가야 됩니다. 누구누구의 대리인. 그래서 구청에 딱 가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 서류를 작성하시게 되면 서명 누구누구인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이 가면 그 밑에 대리인 누구누구 이것도 쓰게 돼 있어요. 이걸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김대리, 대리운전, 대리 이렇게 지금 단어만 해도 3개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대리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인감증명을 떼고 싶다.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 은행과의 관계를 가만히 분석을 해보니까 통장 개설은 내가 은행과의 예금 계약을 체결하는 겁니다. 인감증명은 내가 인감증명을 떼고 싶다라고 여러분 가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다 뭐냐? 바로 공통적인 요소를 물어보니까 의사표시죠.
내가 의사표시를 통해서 인감증명을 떼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 자, 내가 통장을 개설하고 싶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고 싶다. 그런데 그 의사표시를 내가 직접 하기 어렵다. 그래서 누구를 보낸다? 대리인을 보냅니다. 대리인은 그럼 결론적으로 나 대신에 의사표시를 하는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정사는 대리인입니까? 아닙니까? 대리인이죠. 내가 가서 직접 띄워야 되는데 못 가니까 대신 부탁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시는 겁니까? 대리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쓰는 얘기 김대리 아닙니다. 여러분 대리운전 아닙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용어를 먼저 정리하시면 민법을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대리가 자, 대리를 공부했으니까 자, 그럼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데 의사표시를 대신해 주는 사람은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한문으로 어떻게 쓰냐면 있을 유자에다가 권한권자에다가 대리를 딱 씁니다. 대리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그런다고요? 유권대리라고 불러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용어를 약속합니다. 교수님들이. 우리가 그냥 대리라고 부르면 보통 무슨 대리? 유권대리. 그럼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리권이 없다. 한문으로 없을 문자를 써서 무권대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무권대리. 그럼 우리가 대리 그러면 걔는 대리권이 있어. 근데 대리권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무권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행정사가 대리권을 받아서 대신 인허가를 받아왔다. 유권대리. 대리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탁을 받은 것처럼 가서 내가 누구 대신 왔어요. 해가지고 대리권을 받았다. 받은 것처럼 이게 행위를 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무권대리.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시는 겁니다. 용어를 정리하시면 제가 이제 합격 수단으로 양을 조절해 드렸죠. 여기서는 요거 시험에 나오니까 요거 정리하십시다. 요거는 여기 시험에 나오니까 이거 정리하십시다. 여기는 시험에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빼십시다. 예, 이렇게 정리해 드린 게 첫 번째 수업 방법입니다. 그러면 자, 이 용어 정리를 통해서 그 다음에 민법의 체계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 체계는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자,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어 속에서 모든 체계가 들어있는 경우가 많은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매매계약을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용어를 민법이 어떻게 쓰는지를 여러분 체계를 잠깐 잡으셔야 되는데, 자, 매매를 했다. 그럼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이 있었어요. 그러면 선생님, 계약은 뭡니까? 갑이 을에게 나 이거 사고 싶다. 을이 나 너한테 팔게. 라고 해서 서로 간에 마주 보면서 뭐를 한다? 의사표시를 한다. 자, 서로 간에 마주 보면서 뭘 한다? 의사표시를 한다. 그게 뭐라고요? 계약.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의사표시를 누군가 대신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자, 나 이거 사고 싶다. 그랬는데 을의 대리인이 짠 나타나서 대신 의사표시를 해준다. 여러분 얘 뭐가 된다? 대리가 된다는 거죠. 자, 을이 직접 사고 싶다는 의사표시를 하고 싶지만 을이 바빠서 누군가가 대신 의사표시를 해준다. 을의 뭐다? 대리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을 2차에서 보실 매매하고 사실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 여러분들에게 체계를 확실하게 제가 잡아드리면 2차가 훨씬 수월한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 요거 말고 자, 이제 갈게요. 우리가 계약을 체결했다.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우리가 용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갑과 을을 계약의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자, 계약이 뭐라고요? 당사자. 그러면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으면 당사자. 그럼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그 갑으로부터 샀던 목적물을 을이 병한테 다시 팝니다. 그러면 이 매매계약의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 당사자는 갑과 을이고 이 두 사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을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용어에서 제3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님이 부부싸움하고 계세요. 누군가 개입해가지고 왜 그렇게 싸우세요? 그러면 둘이서 뭐라 그래요? 제3자는 빠져 이렇게 얘기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걸 제3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용어는 당사자,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당사자, 얘는 제3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매매계약이 들어가면 용어가 조금 바뀝니다. 매매계약의 특성 때문에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물건을 넘겨준다? 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숫자를 씁니다. 이게 받을 숫자입니다. 받을 수.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매수인이라고 부릅니다. 물건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수인. 자, 물건을 파는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매도인. 자, 그럼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시면 편의점 주인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어요? 야, 이 매도인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쪽에서 야, 이 매수인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우리는 뭐다? 당사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당사자. 아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계약이 또 짜자잔 해가지고 자, 임대차 계약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임대차. 임대차 계약으로 바뀌면 여러분 이 임대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조물주라고 부르죠. 무슨 조물주라고 부르죠. 건물을 빌려주는 사람, 예, 임대인입니다. 건물을 빌려받는 사람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임차인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 임대차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서로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당사자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계약의 당사자라는 게 있지만 그 계약의 특성에 매매에 들어가면 용어를 매도인, 매수인, 임대차라면 임대인, 임차인 이렇게 쓸 뿐입니다. 그럼 얘는 또 뭡니까? 제3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을 할 때부터 용어를 깔끔하게 정리하셔서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면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여러분들하고 이게 민법 총칙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 이렇게 오셨으니까 제가 그래도 나중에 기본 강의 드실 때 또 조금 도움이 되시라고 좀 하나만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민법 체계를 택해서 다 가는데 여러분들이 자, 왜 용어부터 차근차근 정리를 해야 되냐면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어의 개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사용대차라는 게 있고 임대차가 있고 소비대차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2차 가시면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 여러분 이게 많이 들어보신 건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어느 경우가 임대차가 되고 어느 경우가 사용대차가 되는지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둘 다 대차, 대차, 대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빌려주고 빌려받고. 자, 대가 뭐라고요? 빌려주고 빌려받고. 자, 그런데 사용대차는 뭐냐면 빌려줍니다. 그럼 빌려주면 그 물건을 쓰고 다시 나에게 돌려줍니다. 그 물건. 자, 빌려준 물건을 그대로 줬던 걸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한테 노트북을 빌려주면 그 노트북을 나한테 또 줘요, 안 줘요? 주죠. 친구한테 돈을 받아요, 공짜로 빌려줘요? 돈 빌립니까? 돈 받으십니까? 친구한테 노트북 빌려주고 여러분 공짜로 돌려받으십니까? 안 그러면 돈 받습니까? 공짜로 하지요. 자, 이거는 뭐냐면 야, 그냥 써 해서 목적물을 빌려주고 목적물을 돌려받는데 공짜로 빌려주는 걸 우리가 사용대차라고 합니다. 공짜죠? 공짜로 빌려주는 거. 빌려준다. 자, 여러분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사용대차. 옆에 있는 친구한테 야, 펜 좀 줘봐. 자, 고마워. 이거 무슨 대차? 사용대차. 여러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임대차. 자, 임대차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상가 건물을 빌려줘요. 그리고 그걸 다시 돌려주죠. 다 쓰면. 그런데 돈 주고 해요? 공짜로 해요? 그렇죠. 돈 주고 빌려주는 걸 뭐라고 한다? 임대차죠. 그러면 좀 야한 질문. 자, 모텔에 갔어요. 자, 그러면 모텔에서 방을 하룻밤 자고 나왔어요. 요거 사용대차예요? 임대차예요? 그렇죠. 서울 숲에 가서 자전거 빌려 탔어요. 돈 줘야 안 줘요? 자전거 거기 공짜로 빌려줘요, 거기? 아, 따릉이 말고. 자, 서울시 하는 따릉이 말고 서울 숲에 자전거를 대여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자, 그럼 돈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럼 다 무슨 대차? 임대차예요. 그런데 여러분, 건물은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면 건물을 빌려주면 부동산 임대차. 자전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 그러면 동산을 빌려주면 동산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죠. 되셨죠?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는 거예요. 자, 소비대차입니다. 빌려주고 돌려받는데 그걸 여러분 뭐 하라고요? 소비하라고요. 야, 커피 하나만 빌려줘. 마시게. 내가 갖다 줄게. 해가지고 커피를 마셨어요. 여러분 그 커피를 갖다 줘요? 그걸 소비하고 다른 커피를 갖다 줘요? 다른 커피를 갖다 주죠.
동종의 것을. 야, 배고픈데 쌀 좀 빌려줘. 쌀 떨어졌어. 쌀 빌려당하고 밥을 지어 먹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쌀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 그럼 무슨 대차? 소비대차라고 부릅니다. 소비대차. 그러면 여러분, 친구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럼 그걸 써야 안 써요? 쓰죠? 다른 돈 갖다 줘야 안 갖다 줘요? 자, 이것도 뭐라고요? 소비대차. 친구한테 돈 빌리면 소비대차예요. 아셨죠? 소비대차 많이 하고 안 갚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악덕 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소비대차는 빌려서 사용하고 동종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같은 종류의 것을 다시 돌려줍니다. 자, 요게 여러분 뭐라고요? 소비대차. 자, 그러면 여러분 응용이 되죠. 주위에서 여러분 임대차. 자, 그럼 여러분들, 여러분 비대나 정수기 빌려요, 안 빌려요? 빌리죠. 그 비대 움직여야 안 움직여요? 비대 뗄 수 있어요, 없어요? 뗄 수 있죠. 그 움직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동산? 임대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어로 임대차가 영어로 렌탈이죠. 렌탈. 예, 되셨어요. 그래서 이게 렌탈입니다. 렌트죠, 정확하게는. 예, 렌탈인데. 야, 그래서 여러분, 아, 렌탈하자. 여러분 뭐 하자? 임대차 하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사용이 낸다, 안 낸다? 낸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 민법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실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용어 정리만 잘하시면 민법은 기본적으로 반 이상은 좀 획득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행정사 시험에서 사례집하고 단문집을 체계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하고 할 때에는, 자, 기본서 1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써야죠. 잠깐만 쓸게요. 여러분 이 민법은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물론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별로 재미가 없는데 이렇게 들으면 참 재밌어요. 자, 그리고 자, 그러면 여러분 일단 기본 1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만들었는데, 기본서하고 그 다음에 핸드북 형식으로 조그만한 기본서 내용을 응축한 요약서가 있습니다. 요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객관식 문제집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벌써 이제 1차 준비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서는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잡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의 그 의미와 순서를 쓸 수 있게끔 여러분 여러 가지 정리해 놓은 예, 그런 기본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사례하고 사례집하고 그 다음에 단문집, 예, 행정사 최초로 만들어서 예, 이게 준비 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사례집과 단문집을 그대로 다시 응축해 놓은 조그만한 여러분들이 들고 다니시면서 볼 수 있는 예, 요약서까지 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행정사는 이렇게 준비를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2차 시험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2차 시험은 올해 시험장을 나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아, 실무는 못 썼다. 근데 민법은 좀 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시험장에 나온 사람들이 실무는 좀 썼다. 그런데, 자, 두 번째, 실무는 못 썼다. 썼냐, 못 썼냐에 따라 당락이 좌우된다고요. 그런데, 이제 민법입니다, 민법. 민법은 좀 썼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실무를 너무 못 썼으니까, 몰라서 너무 못 썼으니까 민법은 상대적으로 좀 쓴 거예요. 근데 합격은 어떻게 되냐면, 원래 모든 주관식 시험이 실무를 썼느냐 못 썼느냐는 일단 1차 통과, 1차 관문이에요. 그럼 일단 내가 그걸 썼어요. 그럼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실무를 쓴 사람들 중에서 전부 다 민법을 한 번씩 썼다, 조금이라도 썼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합격의 기준은 여기 있습니다. 민법을 얼마나 잘 쓰냐에 따라서 내가 합격을 하냐 못하느냐. 그러니까 이걸 못 쓰면 아예 자격이 안 되는 거고, 합격의 자격이. 요거를 쓰는 순간에 자격이 되는데, 그 다음서부터 여러분 결정은 어디서 나요? 누가 민법을 잘 썼느냐. 예, 거기서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험이, 아, 내가 좀 썼다. 시험장 나왔는데, 나도 좀 썼어. 그러면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나도 좀 썼으니까 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서부터 누가 좀 더 잘 썼느냐를 가지고 합격 여부가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내년도 시험 문제를 전부 다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고득점을 제가 약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저희
박병호 선생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와서 좀 해주시죠.